이번에는 저희 미제협의 운영위원이시고 107동 소유주이신 박광진 교수님을 모시고 정비구역 지정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진 교수님은 현재 안강그룹 기획조정실 사장님이시자 도시공학 박사로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광진이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정비구역 지정 저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비도 오락가락하고 굉장히 무더워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아까 문 회장님 얘기하신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107동에 살고 있는 미더아파트 주민입니다. 아까 사회자분이 소개해 주신 대로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 하고 있고 실제 본업은 중견건설사에서 지금 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리려면 그 내용을 좀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저희 실제 주민이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년에 저희 나라의 그래도 큰 대기업 건설사 중에 한 군데인 대림산업의 그때 상무가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14년 됐는데 계속해서 건설회사 임원으로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재건축 관련해서 실제 경험도 좀 많이 해본 주민이라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이 긴장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하고 그 도시대학원에서 1학기에는 석사생들, 2학기에는 박사생들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발표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편안할 거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저희 아파트 주민들을 매일 뵙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엄청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사실 작년 8월 31일 날도 여기 같은 자리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제가 정비사업의 이해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스포트라이트 나오는 자리라서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나중에 영상 촬영이 잘 되는데 혼자 긴장해가지고 막 돌아다녔죠. 그래가지고 그때 사회자분한테 혼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진짜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엄청 긴장이 돼가지고 중간에 막 내용도 좀 까먹고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막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정비구역 지정을 한다라는 거가요. 아까 서울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권한 자체가 지자체인 강남구에 있습니다. 이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재건축 관련된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그 정비 기본 계획을 어디서 실행하냐에 대한 구역을 확정하는 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하려다 보면 저희 실제 주민들이 의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람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 달 이상을 받아서 요거를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분과소위원회에서 그 상정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자 이제는 재건축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라는 정비구역이 정해지면서 이제 재건축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7월 3일 날 올해로 6번째의 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목동 6구역 아마 관심 있으셔서 신문, 경제신문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목동 6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 뒤쪽 있지 않습니까? 그 청파동 거기에 청파 2구역이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시의원님이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정이 돼가지고 지정이 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 이번 기회는 저희가 지정이 못 되고 넘어갔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오늘 여기 저희가 어려운 걸음 한 김에
이게 재건축 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닌 아파트 일반 주민으로서 어떤 거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재건축 사업이 전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나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죠. 저희 그 아파트하고 상가를 갖고 있는 개개인인 우리 조합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출자를 해서 저희가 사업주가 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업에서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저 파란색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 수입과 지출을 뺀 게 이익이거든요. 그 번 돈에서 쓴 돈을 제외하면 얼마 돈이 남는지가 계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건축 사업은 저희가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는 게 일반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금 벌어들이는 게 하나 있고요. 저희 조합원들이 돈이 부족하면 내는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 아파트 지어주는 데 들어가는 이제 공사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하다 보면 감리도 받아야 되고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용역도 발주해야 되고 나중에 이상하게 되면 이주하는데 금융 지원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인 조합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빼서 남은 돈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이익이나 혹은 모자라면 분담금이 되게 되는데요. 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 비율로 배분하게 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목소리 울리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예. 제가 긴장을 하긴 했나 보네요. 뭐 저한테 막 울리게 됐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보통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해는 돈을 잃고 어떤 해는 돈을 벌어서 돈 버는 해는 돈 못 버는 해 돈을 메꿔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아파트를 한번 부셨다 새로 지면은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진행하면서 드는 이 시공 비용하고 조합 비용이 일반 분양을 해서 들어오는 매출로 커버가 되면 진짜로 다행스럽게 저희가 돈을 돌려받고 끝나는 게 돼버리는데요. 이거를 커버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 돈을 조합원들이 분담금이라는 형태로 다 메꿔 넣어야 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 특성 하나 하고 사업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사업 구조에서 조합원이 사업주가 직접 된다는 거를 처음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는요 시행사라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있고요. 그 시행사가 시공사나 뭐 설계사나 이런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정부하고 대관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안강그룹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안강그룹에도 안강개발이라는 시행사가 있고요. 안강건설이라는 종합건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일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저희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저 개인이 조합원이 돼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건설사도 상대해야 되고요. 그 무시무시한 재건축 용역사들, 막 OS 요원들, 철거회사, 뭐 그리고 저희한테 하나도 안 도와주는 관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 저희가 이 나중에 비용을 다 커버를 못해서 조합원들이 돈을 메꾸는 부담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 분양 수익금이 많아지면 되잖아요. 저 강남 사는데 아파트 비싸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부에서 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각종 명목을 들어서 저희가 그걸 못하게끔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예전에는 비싸게 분양가 받아서 빨리 사업하면 돈 버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짜로 시공사가
나쁜 짓 못하게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저희가 쓰는 돈 한 푼 한 푼 잘 관리하는 거가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수익 증대하고 비용 절감으로 나눠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나눴는데요. 그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로 진짜로 나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 가치가 극대화되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저희가 분양할 때 분양가가 최고로 많이 받는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강남의 고급 대표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의 최고 대표 단지로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죠. 저희가 강남에서 임대 세대 수가 제일 많이 들어온 아파트가 된다. 혹은 저희가 정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변 환경인 제치 근린 공원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이요. 그런 의사결정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의사결정을 주민들하고 초기부터 잘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요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착오를 막는다는 거 아파트 가치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저희 조합원들이 원하는 저희 아파트의 가치 극대화하고요, 정부에서 원하는 정말 다 같이 편하게 사는 세상의 그림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 누구랑 같이 일해야 됩니까? 저희보다 훨씬 센 건설사 같은 이런 수많은 용역사들하고 써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목적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회사들 본인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재건축 관련 업체한테 휘둘리는 그런 게 되지 않고 저희가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비용 절감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비용 절감 관련해서는 공사비 사업비 만약에 늘어나게 되는 데서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불필요한 반복하게 되면 한정없이 이거 시간 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주민 갈등 방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진행하다가 굉장히 많은 소송 같은 거 생기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업체 선정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 선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데 자기네 마음대로 막 업체 선정하고 한 이런 후한무치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돈 쓰는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가 사업주고 저희가 진행하는 이 사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받고 비용 집행하는 거가 전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 그냥 큰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요. 재건축에 관련된 그 어떤 관계자와 전문가를 만나서 다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재건축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요. 방금 전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장으로 다투면서 주민 단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관에서 저희 딴지 거는 경우죠. 관하고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많이 늦어지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해가면서 관에서 바라는 거 들어줘가면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유능한 조합 집행부를 선정하는 거가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은 실수 안 하려고 요 한 자리에서만 서서 하려다 보니까요. 저 원래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 서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픈 장표를 하나 제가 펴놨죠. 재건축 사업 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위에 아예 써 있습니다. 매우 길고 복잡한 사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 보면은요, 저희가 앞두고 있는 게 1번 있죠. 정비구역 지정고시라고 맨 위쪽 상단에 있는 건데, 나중에 사업 끝나서 조합 해산하고 청산하는 거 16번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1번에서부터 16번을 지금서부터 다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 또 희한한 게 하나 있네요. 각각의 번호에 해야 되는 일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법 뭐뭐뭐, 법 몇 조, 다 그렇게 써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요, 재건축 사업 절차는 전부 다 법에서 규정된 대로 한 발자국도 틀리지 않고 다 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저희 사유재산이잖아요. 아니 저희 아파트 내가 부숴가지고 새로 짓겠다는데 뭐 몇 개는 좀 빨리 하고 약식으로 하고 몇 개는 좀 건너뛰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16개 단계를 정말 힘들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넘어갔을 때만 재건축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네요. 시간이 엄청 들 것 같네요. 그죠? 엄청 들 것 같아요. 예전에 얘기 듣기로 정비구역 지정돼가지고 입주하는데 10에서 15년 걸린다라는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막 동네에 플랜카드도 걸리고 뭣도 되고 하니까 빨리 이사 가서 새 아파트 살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제가 작년까지 102동 살다가요, 올해 107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옆동으로.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아파트 곧 부시고 재건축할 건데 이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저도 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도시공학 박사고 이 절차를 제일 잘 아는 주민 중에 한 사람인데 여보, 이거 사실 10년은 걸리는 건데 우리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이게 정말로 얼마 걸리는지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저께 오후에 제가 컴퓨터에 요새 챗 GPT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AI 그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서울시에서 재건축하는데 최근에 평균 얼마 걸렸냐 검색을 해보니까요, 수없이 많은 게 나오는데 결론이 9.7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거는 이 10개가 넘는 각각의 사업 단계가 짧으면은 한 단계 거치는데 몇 개월이면 되지만 어떤 거는 몇 년씩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면서도 모르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음마아파트 저희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면 추진위원회 설립해야 되잖아요. 음마아파트 추진위원회 몇 년도에 설립된지 혹시 아십니까? 네, 2003년입니다. 조합 설립이 작년도 9월 됐죠? 그죠? 8월 달에 그 조합 집행부 선거했었으니까요. 작년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요맘때쯤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20년 걸렸고요. 사실 음마아파트 여기 소유하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추진준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재건축 한다라고 했던 거 1999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20세기 때 하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직도 조합 설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고, 자, 그럼 이 복잡한 16개 단계를 좀 간단하게 나눠서 중요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재건축 전체 절차는 앞에 50%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재건축 사업을 밑에 써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단계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하고 사업 시행을 인가를 갖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합원들이 조합원별 신축 아파트에 배정을 받고 이제 사업 정산하면서 돈 얼마 내거나 받게 되는 것을 하는 관리 처분이라는 단계로 두 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앞에 사업 시작하는 전반부 50%는요. 첫 번째가 정비 계획 단계입니다.
정비 계획 단계에서는 맨 왼쪽 박스에 보시면 안전진단 있고요. 기본 계획 수립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가 정비 구역 지정하는 게 있죠. 저희 안전진단 받았죠? 그죠? 저희 아파트 1983년도에 다 같이 입주했고요. 21년 차가 되는 32년 차가 되는 2014년도에 안전진단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가 2024년이니까 정확하게 10년 동안 아직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이 있어?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서울시에서 저희를 놀래켰던 신속통합기획 와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아파트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 보고 나서 속상해 죽겠는데 서울시는 되게 의아했다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신통계획 1호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아파트 35층까지밖에 못 짓던 거를 처음으로 50층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저희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해줬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게 저희 아파트 정비 기본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정비 기본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거를 고시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 공람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재건축을 이제는 시작해도 되겠구나. 그 지역을 공식적으로 이제 정해준 거기 때문에 여긴 재건축을 하는 동네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저희 주체를 정해야죠. 그게 조합입니다. 근데 그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추진위원회고 저희 그동안은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나 맘먹으면 추진준비위원회 성격의 단체를 임의단체로 만들 수가 있었지요. 지금 김기현 씨가 이끌고 있는 미재준이라고 하죠. 미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거기가 신통합기획안을 먼저 잽싸게 냈기 때문에 서울시랑 얘기하고 있는 공식단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임의단체고요. 저희 미도 재건축 협의회가 정확한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거에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얼마 전에 새까만 플랜카드 달렸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눈물의 미도? 네. 그 아파트 주민 한 서너 분이 다셨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렇게도 단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사업주인데? 그죠? 강남구청이 이방권자니까 강남구청이 주관을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첫 번째 선거가 뭡니까? 예비 추진 준비위원장을 뽑는 추진위원회 선거입니다. 보통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두세 달 후에 그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중요해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요. 첫 번째로는 정비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고시되고 나면은 10에서 15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회사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정비업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설계도 용역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정해야 되고요. 조합은 저희가 주인이 되는 단체인데 모든 의사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 어떤 조합도 제일 중요한 거가 조합의 정관인데요. 그 정관의 초안을 잡는 활동을 이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고요?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 걷는 것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장 잘못 뽑으면요 아파트 재건축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진위원장 굉장히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저거 하는데 그 조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설립을 할 수 있는데 주민 동의가
전체 주민의 4분의 3이고요. 저희 살고 있는 각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21개 동이 있는데 각 동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야 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인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조합이 설립된다 그래서 설립총회를 하고 관의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관을 정해서 그 정관에 나온 대로 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합 정관 듣기만 해도 머리가 피곤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요, 여기 써 있는 말 하나하나가 저희의 재산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합 나중에 정관 정할 때는요, 정말 꼼꼼하게 저희가 다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은 그러면 의사결정 어떻게 할까요? 총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합니다. 조합 총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모여서 다수결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효력을 가지려면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되고요.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이게 안건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대치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을 이제 좀 바꿔서 지하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정비계획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역 지정된 다음에.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는 건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이 다 같이 투표로 결정을 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지금 2,400세대가 넘는데 이게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맨날 오늘 이렇게 지금 한 400여 분 모여 계신 것 같은데 다 모여서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 일반적인 일상 행정 업무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는 조합의 이사회하고 대의원회라는 거를 두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면 저희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는 시공사도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 이제 이 건축물을 짓게 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하고 영향평가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통이 유발되는지, 아니면 뭐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 이런 등등등의 많은 영향 조사를 하게 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포함되는 내용이요, 저희 아파트 어떻게 짓겠다라는 건축 계획, 설계 계획, 그리고 얼마나 임대 세대를 하고 얼마나 일반 분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는 심지어 저희 나중에 이주할 때 금융 지원 어떻게 하겠다는 작은 계획도 다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조합해서 짜게 되고요. 저게 이제 인가를 받으면 여러분들 제가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재건축 사업의 50%는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뭐 보고 투자하십니까? 그냥 느낌이 좋아서 수십억씩 투자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전부 다 투자 수익률 계산해 보시고 투자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임대 세제가 얼마 들어가고 일반 분양은 얼마 할 거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사업 시행 계획에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고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요.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똑똑하신 분들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전에 아파트 거래를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 후반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아까 후반부는 저희 조합원별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고 돈 내는 걸 결정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하죠. 내 집이 얼마나 평가를 받을 수 있냐,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사 가려는 데는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한 종전과 종후자산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무슨 추진준비위원회 몇 사람이 그냥 대충, 죄송합니다 표현이, 갯도로 이렇게 하는 계산이 아니고요. 전문적인 이 감정평가 회사가 이제 들어와서 아주 꼼꼼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제가 아까 재건축이 딱 세팅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정해지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전평가 기준일은 사업 시행 계획 평가가 고시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요, 이거를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저희 조합원들이 얼마나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권리 가액이 결정이 돼요. 근데 권리 가액은 그냥 그 권리 가액으로서만 중요한 거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저희 분양할 때요, 그 분양 순서 정하는 순서가 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권리 가액이 높은 사람이 먼저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저희가 오늘도 설명회를 한다니까 저희 문길남 회장님한테 몇몇 분은 그 재건축 해가지고 뭐 재건축 추진하는 몇 사람만 그냥 뒤고 업체들하고 짱짝꿍 해가지고 좋으려는 거 아니냐, 나는 관심 없다, 뭐 니들끼리 와 잘해봐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따져보면, 아니 지금 우리 집에서 새 아파트 이사 가는데 분담금을 몇 억씩 내려가는데 나는 돈 없어, 못 내겠어. 그리고 내가 발표 보니까 나 몇 평 사는데 다른 평보다 왠지 우리 평형이 좀 억울한데? 왜 똑같은 걸 돈을 더 내야 되지?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벌써부터 막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파트 근처에서요, 그 사업시행 계획인가 최근에 받은 데가 개포 5단지죠. 작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여기가 저희랑 지금 똑같은 단계였던 시기가 있어요. 그 이제 구역 지정 바로 직전에. 그때 2017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추정분담금을 저희 지금 추정분담금 하듯이 한번 추측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쪽에 기준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34평형이 똑같은 34평형으로 넘어갈 때 2억 3천만 원 분담금 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이 아주 그냥 기함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시행 계획인가 받았죠. 조합원별로 권리가액 다 나왔고요. 그거 가지고 올해 지금 새로 산정한 거 아마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1.35억 돌려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지금 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임대세대수도 확정이 안 됐고요. 분양가 얼마 될지도 모르고요. 내 아파트가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그때 평가를 받을 건데 우리 아파트 얼마 될지도 몰라요. 지금 저희가 이걸로 싸울 일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빨리 받고 제대로 된 사람이 사업 끌어가는지 갖고 싸워야 되는 시기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정비구역 지정의 의의는 과연 어떤 거냐?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이 이행되는 구역을 확정하는 거다. 그러면 일반 조합원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제야 비로소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되는구나입니다. 이게 많이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동안은 이게 내가 사업주인지도 몰랐고 뭐 누가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내 재산 중에 정말로 큰 부분인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의사결정을 누가 내려야 되냐면 저희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유주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직접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의 의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아니 뭐 된 줄 알았더니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아주 그냥 초반 중에도 초반 단계네요, 그죠? 그러면 저도 제가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강남의 아파트들이 1980년대 초반에 다 같이 지었는데 왜 반포나 개포동은 우리보다 더 빨리 가고 우리는 왜 거기보다 늦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목동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서
작년에 안전진단이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이번 주에 목동 6구역이 벌써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어요? 이건 또 웬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네,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을 받은 게 정확하게 10년 전이잖아요. 2014년인데 우리는 그럼 도대체 지난 10년간 뭐 했냐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나 개포동 재건축이 빨리 갔어요. 근데 빨리 간 동네가 왜 빨리 갔냐를 살펴보려면요, 빨리 안 간 데랑 뭐가 달랐나를 보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건데요. 반포하고 개포동은 다 저층이었어요. 4층, 5층 아파트였기 때문에 35층까지만 못 줘도 30층이나 더 진 겁니다.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사업성이 좋게 되면 조합이 아무리 무능하고 시공사가 돈을 중간에 아무리 폭리를 취하더라도 돈이 남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도 공공기업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스 받아서 거의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니 박원순 시장님 때 저거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때 됐던 데들은요, 관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실리를 추구했던 직업이고요. 그래서 정권에서 미워하지 않았던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잘 됐던 데를 살펴보면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이끄는 제대로 된 리더를 선정했던 동네가 잘 됐습니다. 저희 강남 바닥에서 제일 잘 됐다고 하고 돈 제일 많이 벌었다는 데가 반포에 10만포 1차 아파트 제공한 아크로 리버파크 아닙니까? 네? 거기가 지금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 한영기 조합장님 뭐 말도 많이 나오지만 엄청 유능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바로 옆에 개포주공 3단지에 장영수 조합장님도 아주 요새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좋은 조합장을 저희가 잘 선택했을 때 사업이 잘 간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사진 4장을 펴놨습니다. 왼쪽 사진의 위쪽이 반포 1단지 1주구고요. 지금 용적률이 110%입니다. 저거 4층, 제일 높은 게 6층이에요. 용적률이 그러니까 110%밖에 안 되죠. 저기 3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레미안 트리니원 들어보셨나요? 네, 착공 들어갔어요. 그리고 밑에 개포 4단지, 저건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용적률이 80%밖에 안 돼요. 지면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이미 작년도 2월 달에 입주를 끝냈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레미안 트리니원 뭐 요새 이름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원 베일리 뭐 펜타스 뭐 엄청 다들 저거 해서 저거 한데, 그 참 이름 짓는 것도 여담이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저렇게 저 뜨뜨모를 외국 이름보다 깔끔하게 미도 아파트 이름 살려서 저희 미제협에서는 그 라미도로 그냥 가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데 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저희 대치동 아파트인데요. 위가 저희 아파트고 밑에가 엄마 아파트입니다. 벌써 보기에 높이와 위용이 좀 다른데요. 둘 다 지금 14층짜리 아파트고요. 저희 아파트가 용적률 179%고 엄마 아파트는 용적률이 204%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전진단 받고 10년 동안 지역 지정도 아직 못 받았고요. 엄마 아파트 조합 설립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저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업 추진하는 조합이 무능해도 사업 빨리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중고층이기 때문에 진짜로 타이트하게 사업비용 관리하고 투명하게 사업 진행하고 하는, 정말 유능하지 않으면 이제 사업 진행 못하는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잘된 동네 잠깐 사례 좀 볼게요.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했던 아크로 리버파크, 저거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 저희는요
지금 50층짜리 짓는 거 갖고도 많이 힘들잖아요.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다 35층밖에 못 짓던 시절입니다. 저희는 요양병원 같은 공공기여 많이 해야 돼가지고 억울해서 지금 너무 힘든데, 그때는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써야 되는 커뮤니티 시설도 다 공공에다 개방하라고 했었어요. 지금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시절인데, 이때 그 신반포 1차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진짜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관하고 자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민간 아파트 중에 처음으로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거를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아파트도 다 35동 짓던 시절에 38층짜리를 지은 겁니다. 그것도 층고도 높이 받아서 42층 높이다가요. 한강 잘 보이라고. 그리고 재건축을 하는 사업 전체 통틀어서 제1호로 우수 디자인 인정이라는 걸 받았는데, 우수 디자인 인정을 받으면 서비스 면적을 받게 돼 있어요. 저희 최소한 한 평당 1억 아닙니까? 분담금 내는 게 몇 억인데, 여기서 30평대 기준으로요 10평에 해당되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서비스 면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경 안 쓰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됐고, 제 발표 끝나고 바로 다음 발표에 저희 최선영 저희 미지역 총무 운영위원분께서 요즘에 잘 됐던 새 아파트들 갔다 오신 거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때 아마 그거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크로 리버파크 조합원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입니까? 43억 9천입니다. 33억 늘었죠. 34평짜리 아파트가. 세상입니다. 예. 평당 1억 원씩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고요. 이게 재작년에 신고가였었거든요. 46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개포동 사례 하나 보시면은요, DHRO일스. 제가 아까 미도 아파트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 아파트 20년 동안 조합 설립밖에 못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2012년도에 장영수 추진위원장 뽑고 나서 그 해 바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거의 3, 4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하고, 그러고 2년 만에 관리 처분 받고요. 2019년도에 입주했어요. 거의 강남 재건축으로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7년 만에도 할 수 있는 거를 이분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로 조합장 어떻게 뽑느냐가 재건축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목동 얘기 또 안 해볼 수가 없네요. 목동 아파트가 기본적으로는 저희보다는 층수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한 120%에서 130%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인데, 그동안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결정적으로 정권에서 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한치도 안전진단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안전진단 받기 시작한 게 2020년이 처음이고요. 작년에 대구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 중에 목동 6구역이 이번 주 수요일에 정비구역이 벌써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나와 있는 목동 14단지하고 목동 4단지 있잖아요. 작년에 안전진단 받았는데 벌써 공람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내로 정비구역 다 지정하고 넘어간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 다 뭘로 진행했습니까?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하는 거 받아들인 단지입니다.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 이번 수요일날 통과된 거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아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지가 저희 아파트하고 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관문 경관 특화라는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여의도 중심부하고 목동을 이어주는 그 관문이 되는 데이기 때문에 경관을 특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아니,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관문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 아파트가 잘 지어지면 되는데 그 특화해가지고 디자인 특화하는데도 삼계동에는 막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막 이런 걸 서울시에서 막 요구를 했고요. 여의도로 이어지는 입체 보행로를 만들어야 된대요. 왜? 그냥 만들래요. 그리고 저희랑 똑같게 저기는 그 안양천 있거든요. 아파트 바로 앞에. 안양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희랑 되게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저거를 다 하라고 하면서 저거 내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정부교육 지정 받았잖아요. 목동 아파트 요새 저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데서 들어가서 실거래 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거의 한 달에 1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정말로 관에서 요구하는 거 들어주면서 심의를 챙기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랑 압구정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반포 이제 재건축 거의 다 끝났죠? 그죠? 근데 이번 주에 그 NH투자증권에서 반포 아파트 대해부 보고서라는 저 투자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쭉 살펴봤는데 그거 보다가 정말 속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포가 재건축 초반이었던 게 2008년입니다. 그때 반포 자이 아파트 아시죠? 한때 되게 잘 나갔고 뭐 지금도 뭐 도식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한데 그 아파트 지어지는 2008년에 저희 대치동 아파트 가격 평균하고 반포 아파트 가격 평균이 어떻게 달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평당 3,200만 원이었었고요. 반포 아파트가 2,3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기사에 나온 거 비교한 거 보니까요. 그 보고서에 나온 거를 2020년도에 6,500하고 6,400으로 이미 역전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포 대장 아파트인 아크로 리버파크는 지금 46억 6천이 신고가입니다. 압구정동의 30평대 기준이에요. 34평. 압구정동의 신현대 아파트 35평이 올해 3월에 최고 비싸게 팔린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42.5억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반포가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의 최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 기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언제까지? 압구정 개발될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고, 우리가 빨리 재건축 올라타서 이런 부분들 다시 정상화, 옛날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압구정동도 한번 보시죠. 압구정동 반포 바로 옆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강 바로 앞에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상 당연히 좋은데 왜 반포는 빨리 가는데 빨리 못 갔습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잘났다,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이견으로 치고 박느라고 주민이 잘 뭉치지 못한 게 상대적으로 많이 늦어진 거였는데요. 그리고 뭐 35층 제한이니 뭐 한강 르네상스니 기부 체납이니 이런 것 때문에 반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전체 6개 구역 중에 2에서 5구역을 저희가 재건축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상구역인가를 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요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음마아파트 저희를 제끼고 조합 다 세팅됐다. 작년 7월에 조합 집행도 다 선임을 해서 최종의 조합장 됐고요. 8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도 받았어. 이제는 막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올해 2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거하는데 투명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은소협이라는 저 다른 단체에서 문제 제기해가지고요.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됐습니다. 조합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요. 재건축일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과연 잘한 일이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합에서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합장 사퇴하고 빨리 선거 다시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남구에서 말을 안 들어줬어요. 야, 직무 집행 동지가 진짜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의 판단을 제대로 받아보고 제대로 해. 이래서 지금 이거 뭐 항소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음마아파트 소유주분들 계시면
네, 제가 말씀 막 세게 드린 건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쌍용 아파트 1, 2차 저희 아파트 대각선에 있고요. 작년 여름에 요 발표회 할 때 제가 쌍용 2차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쌍용 2차 그 옛날에 사업 시행인가 받았었고요. 시공사까지 현대건설로 다 선정했었던 데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 중단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대로 시행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대로 시행을 해서 초과이익이 1억 넘으면 50%씩 다 떼어간다고 으름장을 놨었습니다. 관에서.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이 어떤 의사결정했냐면 야, 이거 정권 바뀔 때까지 좀 쉬어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 잠깐 재건축 쉽시다. 이래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쉬는 결정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대치동에 대표 아파트 미도, 선경, 우성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선경 아파트 내에 이견이 있는 서로 단체끼리 서로 의견 다툼하면서 신통계획 철회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로 잘한 결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성 아파트는 저 재건축 진행하자는 동의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가지고요. 아직 30%도 동의율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는 어쩌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아파트들 다 합치면요, 만 세대가 훨씬 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이 만 세대가 넘는 재건축 단지들 다 같이 다 철거하고 다 이주하고 비울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희 어쩌면 아파트 단지 하나, 많아야 2개 정도가 지금 신통기획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재건축의 속도를 내면서 진행이 될 텐데 음마아파트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비록 저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고시 빨리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아파트 10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팩트만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가 2014년도에 안전 진단 받고요. 재건축 한다 그래가지고 공란 공고한 것만 이번이 3번째죠. 2018년에 한 번 했고요. 그때 무산됐죠. 19년도 했고 또 무산됐습니다. 작년 10월 23일에서부터 11월 24일까지 신통기획안을 냈는데 주민 공람 내라는 내용인데 주민이 의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주민들 몇 분이 냈냐면 1581분이나 냈어요. 2363건을 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신속기획 통합안 중에 좀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어느 아파트든지 제일 큰 평수가 이 좋은 조망을 가져가게 돼서 저희 같은 경우도 111동이나 이런 동들이 양재층 조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신통 안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동이 이런 동을 자리를 바꾸고 뭐 전체 20%가 이제 막 나머지 양재천 뒤로 가리는 안이 들어가 있어서 111동 주민들 중에 거의 90%가 되는 73분이 항의 내용 증명 내셨었고요. 올해는 지난 5월 달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플래카드 붙었던 거 기억나시죠? 주민 제안에 뉴 설계안을 발표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들 깜짝 놀랐었는데 설계안 듣고 나서 더 깜짝 놀랐죠. 왜냐면 46평하고 44평 중에 107동하고 202동 107동은 제가 사는 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가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임대존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설계안에.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거는 201동하고 208동은 심지어 상가 위에다가 아파트를 올려놨어요. 이게 무슨 주상복합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서 107동하고 202동 주민 중에 174명, 거의 80% 주민입니다. 소유주에. 201동하고 208동도 129분이 최근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이분들이 항의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말이 쉬워서 항의 내용 증명 보내는 거죠. 저도
백칠동 살아가지고 이거 해봤더니 임시 반상에 들어가서 참석했어야죠. 여기 계시는 단장님, 동대표님, 그리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막 진짜 10번, 20번 가가호호 방문해서 내용 설명하고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사인 받아야 된다는 거 받았죠. 법무법인 선임했어야 됐죠. 돈 내야 됐죠. 내용 증명 만들어야 됐죠. 진짜 주민으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좀 이런 공식적인 해명을 좀 안 하고 계셔서 김기현 씨 측에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돼가지고 막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뭐 아예 상정 자체가 안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지금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완전 시행착오, 무능, 이걸로 점철된 10년을 보낸 것 같고요. 최근에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와중에 또 탄원서 만들어가지고 하자는 얘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미제준에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 세 번째 발표에서 저희도 변호사 운영위원이 계시는데 그 민경태 변호사께서 그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미도는 다른 데들 다 끝났거나 빨리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하고 무능한 10년을 보냈고요. 그나마 미제협이 작년도 6월 달에 만들어져서 지금 1년 동안에 이런 내용도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야 좀 속도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런저런 내용을 다 이해를 했으니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나?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진짜로 주민이 단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주민이 단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단합을 하죠.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단합을 해. 정말로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주민이 단합되는 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신통기획 갖고 싸움이 이제는 안 돼요. 목동 보셨고 압구정 보셨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옆에 성경하고 우성에서는요, 저쪽 단톡 들어가 보면 저희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나마 이렇게 빨리 간대요. 관의 입장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심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재건축 정말 사심없이 잘 끌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집행부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 몇 사람이 끌어가는 거고 나 잘 모르겠다 아니에요. 조합 설립 때문에 어떻게 의사결정한다 그랬습니까? 투표로 합니다. 저희 주민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폭넓게 이해하는 거가 한두 명이 잘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돼서 재건축이 시작한 이 시점서부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러면 미제협은 그동안 뭐 했냐? 왼쪽에 써 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1년이 주수로 52주인데 40주에 걸쳐서 매주 거의 주말마다 관리사무소 사무실 빌려가지고 오프라인 모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늘 같은 주민 설명회 5차례나 했습니다. 소식지도 3번이나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만 동영상 지금 64개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주요 회의한 거의 내용,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투명하게 다 공개했어요. 그 내용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조회수만 34,000회고요. 시청 시간도 3,000시간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카페 가입하신 분들이 1,000분이 넘고요. 저희가 문자로 여러 가지 소식 알려드리는 분이 벌써 2,600분입니다. 네, 맞네요. 네. 저희가 선거하면 저희가 당연히 이기죠. 어떻게 미제협이 안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 또 준비해야 되냐면 관하고 그동안은 소통 창구가 미제준 김기현 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이긴다고 해서 이것도 중간에 시행착오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행착오 생기지 않게 정말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울시 구의원님, 오늘 또 시의원님 오셨었고요. 국회의원님들하고 다 얘기 계속했고요.
강남구에 재건축 관련된 부서들하고 수차례 협의했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하고도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미제업 믿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통합 얘기는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더 길게 안 하고, 이거 핵심 주거 정책이고요. 절대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오세훈 시장이 님이 벤치마킹 하는 게 예전에 서울시장 했다가 대통령 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님이시잖아요. 이분 핵심 주거 정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뉴타운. 네? 이 뉴타운 할 때 여러 동네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재개발한다 그래가지고요, 동네별로 난리가 났었죠. 극심한 반대 있었는데 그때 뉴타운 따라갔던 동네가 있습니다. 왕십리, 은평, 기름.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개벽했죠. 반면에 안 따라가고 끝까지 반대했던 데들 도시재생이라는 민망하에 아직도 벽하고 있죠. 저희 신통기획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따라가는지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미제준 쪽에서, 김기환님 쪽이 있는 쪽에서 미제업에서 자꾸 신통기획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 미제업은 야 니네 딴 쪽으로 반대만 하는 사람들 아니야? 뭐 대안이 없잖아. 대안 계속 발표하고 있죠. 야, 신통기획 안에서 그려놓은 그 딱 프레임 안에서 이게 최선이라서 지금 그거대로 해달라고 탐험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도 7월 달에, 저희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저기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신통기획의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금 21개 동짜리 아파트를 34개 동으로 그려놨어요. 완전 닭장 아파트로. 이 남향이 아니라 동서향으로 바라보는 게 거의 절반이었었고요. 양재천 조망되는 게 20%밖에 안 되고요.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단지하고 2단지를 그냥 반으로 뚝 쪼개놨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7개 동으로 만들어서 동도 훨씬 더 쾌적하게 하고 공사비도 줄이고, 주민들이 약간만 양보해서 남동과 남서로 나눠가지고 100% 남향으로 짓고, 동배치 잘 해서 80%가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양재천하고 지금 저희 지하철역이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차인들 들어 올려서 물난리도 안 나게 하면서 이 중간에 단절되는 이 보행로도 지하화 시키고, 그것도 유리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멋있게 만드는 안으로 멋지게 제안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1월에 대치근린공원 그러면 편입 안 하면 뭐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죠. 저희가 지하 개발하자는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공원을 유지를 하면서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는 지하를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일본이나 해외에 정말 유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정말 멋있는 그런 문화시설도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옆에 극동교회 출입구 문제 있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업체 도움받지 않고 저희 문길남 회장님 주도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 지금 저희가 다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합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으로 서울시하고의 협상에서 실리를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려면 제대로 된 추진위원장 뽑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네,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우리 문길남 회장님 사진이 조금 안 보이는데, 저희 미제협의 공동회장 두 분이 계시죠. 문길남 회장님, 저희 나라 유수의 건설사인 신세계건설에서 최고 시공 전문가세요.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무형 CM이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건설 관리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금 본부장, 도시정비 본부장이시죠. 저걸로 계셔서 정말로 건축 쪽에 최고 전문가십니다. 저희 위원장 후보로 직접 나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회장인 김용혁 연대의대 교수님, 저 아기 때부터 미도 아파트에 살고 계신 진짜 찐또배기 미도 주민이고요. 정말로 사심 없이 모든 거 끌어가고 계신 분인데 저희 감사 후보로 나가실 거예요. 저희는 중간에 뭐 누가 어떻게 하니 이런 거 없이 단일 대우로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 후보를 내서 추진위 선거 나가려고 합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분들 돕고 잘할 수 있게 지금 23분 운영위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들 실명, 사는 동수, 심지어 나이까지 다 지금 공개해 놨는데요. 실제로 포스코홀딩스,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렇게 국내 대기업이나 국내 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 분들 다수 포진하고 계시고요. 한국, 미국 회계사 분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실내 디자이너도 계시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님도 계시거든요. 저희 정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거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미도 아파트의 진짜 최고 전문가자 주인은 저희 주부위원 아니겠습니까? 저희 주부위원들도 여기 운영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몇 분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 의견 반영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아까 시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저희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열리는 거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몰라요. 한 2-3달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9월, 10월 정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세팅되고 나서 보통 2달 정도 후에 하니까 올해 연말 정도가 아마 추진위원장 선거 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정말로 저희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후보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미제협의 모토인 투명과 소통 그리고 속도로 제대로 된 재건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 두 분 회장님 제가 적극 지지하고 저도 운영위원으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